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바람을 피운 거야. 아빠, 진정하세요. 엄마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겠어요. 힘들어? 한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내가 교통사고로 쓰러지자마자 새 남자를 만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란 말이니? 아버지, 일단 고정하세요. 이렇게 화만 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구나. 너희 둘도 엄마랑 한통 속이었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는 아빠가 빨리 낫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내게 권한 수술을 모조리 거부한 거니. 그게 날 위한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니? 평생을 희생한 나를, 온 가족이 나를 버리려고 들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포항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김도영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김도영 할아버지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씁쓸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니 말이죠. 올해 나이가 이제 딱 69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9수 때문인 걸까요? 올해는 정말 제 인생이 다사다난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직접 타자로 메일을 쓰고 있는 중이죠. 이 나이에 타자를 쓴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회사를 운영해온 사장이었으니 말이죠. 자랑은 아니지만 꽤 잘 되던 사업이었어요. 저는 포항 토박이 출신입니다. 바닷가 근처 시골에서 자라나 배를 타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아래로 동생이 하나 있긴 했지만 흔히 말하는 놈팽이 같은 놈이었습니다. 포항 분들은 잘 아시죠? 포항 사투리로 놈팽이가 게으름뱅이라는 걸요. 무튼 간에 저는 어릴 적부터 동생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제 능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에 기쁨을 배우던 시기였죠. 제가 차린 해운 회사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직원을 30명 넘게 부릴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때 제 비서로 들어왔던 게 바로 지금의 집사람이었습니다. 저랑은 다르게 딱 서울깍쟁이 아가씨 스타일이어서 관심이 갔죠. 회사 일도 잘 되겠다. 저희 둘은 금세 가까워졌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정말 행복한 시기였죠. 집사람이 외로움을 타는 편이라 이따금 제게 일을 줄이고 가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금세 휘청였으니까요. 회사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테죠. 그렇게 중년의 위기도 잘 극복하고 아들, 딸 모두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기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 밤늦게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유독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어요. 최대한 조심히 집에 가려던 차였죠.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쪽으로 오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황급히 핸들을 꺾어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이었죠. 온몸에는 주사바늘과 호스가 꽂혀 있더군요. 곁에서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던 집사람이 제가 깨어난 걸 알고 울면서 그간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났고 차가 반파될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고 말이죠. 제가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었다더군요. 그 사이 양다리에 긴급 수술을 한 차례 받았고요. 제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은 아들과 딸이 금세 달려왔습니다. 녀석들도 울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점차 감각이 돌아오면서 온몸이 부서져라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제 걱정을 하는 걸 보니 흐뭇했어요. 인생을 잘못 살아오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의사는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평소 똑 부러지던 딸이 보호자를 자처하며 자신과 상의하자고 하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병원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지옥 같던 나날이었습니다. 우선 병실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분명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일 텐데 자식들은 항상 6인실을 고집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6인실은 정말 여러모로 힘이 들어요. 낯선 사람들이 항상 오가는 데다 밤마다 코를 고는 소리에 시끄럽죠. 특히나 제 방에는 매일 고함을 치는 환자까지 있어 정말 고역이었어요. 비용은 내가 알아서 낼 테니 1인실로 바꿔달라고 넌지시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꾸만 말을 돌리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싶어 그냥 참았어요. 이미 저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 테니 말이죠. 다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집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깨어난 것에 기뻐하던 집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와병 생활이 점차 길어지면서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특히나 제가 자고 있을 때 바깥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자주 했어요. 누구인지 물어도 아는 친구라고 할 뿐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에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의처증으로 보일까 이 또한 참았어요. 집사람이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걸 알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자식들의 행동에도 서운한 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얼굴을 비추더니 점점 뜨문뜨문해졌거든요. 하지만 저도 평생 일을 해온 사람이니 자식들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했어요. 오히려 제가 매번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죠. 얼른 쾌차해서 다시 믿음직한 가장으로 그리고 든든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치료 일정에 관해 자주 물었어요. 언제쯤 수술을 받고 또 어떤 치료를 받을 건지요. 하지만 아들과 딸은 자기들이 의사와 최적의 치료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만 할 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매번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는 물어보는 게 민망해서 그만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미안함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계기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침마다 의사가 회진을 돕니다. 담당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6인실에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저는 간단한 질문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수술 일정도 잡혀있질 않아서 지금 병원에서는 딱히 할 게 없다고 말이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그냥 입원만 하고 있다는 건가요? 간호사는 당연하다는 듯 그렇다고 답하고는 이번 주에 퇴원이니까 놓고 가는 물건 없도록 잘 챙기라고 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되물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번 주에 퇴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집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분명 무언가 착오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분명 지금 제 다리는 온전치 못했거든요. 이런 다리를 가진 저를 가족들이 무작정 퇴원시킬 리가 없다고 믿었죠. 어떻게든 치료를 더 해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간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더군요. 따님과 아드님이 분명히 이번 주에 퇴원 날짜를 잡았다고 말이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제가 멍한 얼굴로 병실 침대에 앉아 있으니 옆에 있던 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늘 시끄럽고 고함치던 환자였어요. 저 양반도 곧 고려장 당할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그 환자가 비릿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기 지인도 당한 일인데 부모에게 돈 쓰기 싫은 자식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시켜주지 않고 무작정 퇴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다음에는 집에 방치해 놓고 부모한테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둘러대고요.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고려장처럼 말이죠. 저는 제 가족이 그럴 리가 없다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굳게 믿었죠.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었어요. 저부터도 정성을 다했고요. 집사람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서 신경질을 내면 다 받아주었고 자식들이 서운한 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그게 남편 된 도리고 아빠 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충격적인 소리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집사람과 자식들이 없는 낮에 몰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동안 궁금했던 걸 모두 물었어요. 정말 제 자식들이 그동안 저에 대한 치료를 미뤄왔는지 말이죠. 그런데 저를 쳐다보던 의사가 눈을 천천히 끔뻑이더니 말하더군요. 선생님,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셨단 말입니까? 자녀분들 말씀으로는 선생님이 수술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시다고 하던걸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가족들이 나를 버리려고 준비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에게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더 이상 그 의사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가 죽어 돌아온 제 모습을 본 고함치는 환자가 딱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자기 부인이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으면 아주 까무러치겠다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다른 환자들이 저에게 말한 환자를 나무라더군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냐면서. 저는 괜찮으니 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해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병실 복도에서 어떤 남자랑 만나는 걸 봤다고. 제가 잠들면 매일 밤 통화하는 것도 그 남자랍니다. 그럴 리가 없었다고 믿었어요. 상상만 해도 뒷골이 뻐근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같이 있던 다른 환자들 모두가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두 다리를 다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 몸으로 집사람을 추궁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혼란을 가슴에 품은 채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과 딸이 갑자기 병원에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퇴원 준비 다 하셨어요? 퇴원 준비라니. 정말 주위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제 가족들은 저를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정말 내보내려 했던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채로 아들을 바라보자 딸이 집사람을 보고 그러더군요. 아직 아빠한테 말 안 했냐고. 저는 어떻게든 퇴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보려 했지만 가족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저희라도 퇴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지금은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어떡해요? 일단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런 다음 다시 병원으로 오면 되죠? 그렇게 저는 퇴원을 당했습니다. 무기력하게 휠체어에 탄 채로요. 만약 제가 화를 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믿던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어요. 든든한 아들과 귀여운 딸,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도착한 곳은 집의 거실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베고 자던 이불과 베개까지 모두 거실로 옮겨져 있었죠. 제가 의아하게 집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코골이가 심하잖아요. 당신이 병원에 있던 사이에 혼자 자는 게 편해졌어요. 거실에 있어야 치료도 이동도 편하고요. 집사람은 신혼 때부터 절대 혼자 자기 싫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따로 자냐면서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죠. 게다가 아픈 사람을 차디찬 거실로 내몰다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아 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죠. 어쩌면 집사람과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로부터 확언을 들었으니까요. 제 가족들이 추가 수술을 거짓말로 방해하고 있다고요. 집사람의 외도에 대해
웃으면서 말하던 병실의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말도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일부러 곧바로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곁에 앉아있던 집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더군요. 저는 한번 잠자리에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편이라 평소에 집사람이 절 이렇게 확인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다니 정말 이상했죠. 머릿속에서 병실 환자들의 말이 스쳐갔어요. 바람, 외도 따위에 부정적인 의심들이 생겨났죠. 불안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신께 기도도 드렸죠. 그러는 사이 확인을 마친 집사람이 다시 안방으로 휴대폰을 들고 가더군요. 저희 집은 오래된 주택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통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아주 큰 소리로 깔깔대면서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저랑 처음 연애할 때랑 똑같은 웃음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따금 집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야 그럼 우리 언제 또 만날까? 따위의 말을 할 때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집사람이 정말로 아픈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다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온전치 못한 두 다리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요. 저는 죽겠는데 해는 참 무심하게도 떠오르더라고요. 집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태어난 자식들을 처음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는 무심하게 떴으리라는 생각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우선 저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회사 전반을 확인했어요. 이번과 동시에 부사장이 대신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자식과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버리면서까지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재산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응당한 값을 돌려주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사장과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우선 제가 가진 재산과 가족 앞으로 상속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했어요. 제가 평생 일궈놓은 전부가 아들과 딸 그리고 집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더군요. 그걸 직접 작성한 것은 바로 과거의 저였습니다. 그때는 한 글자 한 글자 가족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행복하게 적었었는데 이제는 그때의 제가 바보 같아 보이더군요. 곧바로 유언장과 상속 계획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집사람과 자식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무효화시켰죠. 새로운 병원 입원 계획도 잡았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싶었어요. 최대한 가족한테서 멀어지고 싶기도 했고요. 그건 부사장과 비서에게 일임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였어요. 저부터도 이 모든 계획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가 직접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 싶더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니 말이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리 녹음기를 숨겨놓고 가족을 불렀어요. 만약 제가 죽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이 보호자로서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체증을 하려는 것이었죠. 집사람과 자식들 모두 의아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하고 온 아들과 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시작은 그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 아들 하는 일은 문제 없고 그냥 그렇죠 뭐. 아, 저도 차라리 아빠 회사나 물려받을 걸 그랬어요.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오빠도 참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안 그래도 몸 아픈 아빠 앞에서 회사 이야기는 금지야. 그래야 빨리 회복하시지. 그래, 내 말이 맞다. 못하러 아버지 앞에서 일 이야기를 하니 그냥 푹 쉬게 내버려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겹더군요. 제 앞에서 뻔뻔하게 좋은 가족인 척 연기하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뱉었어요. 그래,
다들 나를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느라 의사가 꼭 받아야 한다고 한 치료랑 수술을 죄다 거부한 거구나. 단 한마디에 셋 모두 놀라서 입을 꼭 다물고 있더군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딸이었어요. 늘 그렇듯 자기 머리를 믿고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더군요. 아빠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치료를 거부하다니요. 저희는 그저 아빠 몸이 회복되고 나면 알아서 다 진행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이미 담당 의사한테서 몇 번이나 확답을 듣고 오는 길이다. 그리 큰 수술도 아니고 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니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오히려 수술을 안 받고 지금처럼 버티면 큰 병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는 아빠 친구한테도 확인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어째서일까요? 제 입으로 말한 건데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죽을 나를 받아놓은 것도 아닌데 눈앞에 주마등이 스치더군요. 집사람과의 첫 만남과 자식들을 데리고 갔던 놀이동산 따위의 하찮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는 그때 남편이자 가장으로서의 저 자신을 죽인 것 같습니다. 고려장을 말로만 들었지 그걸 내가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내가 번 돈으로 먹여 살리고 키운 너희들이다. 내가 괴로워서 이 집에서 홀로 죽어버리면 내 재산을 싸그리 다 너희들이 집어삼키려고 한 거니? 여보,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일단은 진정하세요. 당신은 더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당신이 나를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 잘난 외로움증 때문이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쓰러진 틈을 못 참고 바람을 피운 거야. 집사람이 제 말에 충격받은 듯 뒤로 물러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집사람이 제 말에 화를 내며 부정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아니더군요. 그 여자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요. 나 당신 두고 바람 피웠어요. 집사람이 선택한 것은 깔끔한 인정이었어요. 아들과 딸이 동시에 그런 집사람을 나무라더군요. 그걸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 아들과 딸은 집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집안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줄 알았던 저는 이 집안에서 유일한 외톨이였던 겁니다. 집사람의 도끼 어린 눈이 저를 핥힐 듯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난 후회 안 해요. 잘못한 건 당신이잖아요. 평생 일하고 돈에만 빠져서 내가 가정에 신경 써달라고 말한 건 무시하고 내가 외롭다고 하면 그때서야 돌아봐주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런 당신하고 사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알기나 해요? 집사람의 말에 머리 뒤가 뻐근해졌습니다. 눈앞이 침침해지더군요.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었어요. 그 사이 아들이 자기 엄마를 말리는 게 보였어요. 딸은 저를 노려보고 말하더군요. 그래요. 아빠 말이 다 맞아요. 저희가 이번 일은 잘못했어요.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빠만 희생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희생은 뭐고 입장은 뭐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희가 평생 아빠 자유롭게 사업하시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남들 다 하는 해외 유학도 안 가고요. 솔직히 저희 앞으로 쥐꼬리만한 아파트 하나씩 해주신 거 말고는 아빠가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셋 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냐?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한 게 그리 큰 죄인 거야.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셋이 날 죽이려는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저희 이야기 들으면 오히려 아빠를 나무랄 거예요. 저희를 이해할 거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매도하고 있었죠. 정말 제가 천하에 죽일 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당해봤었죠.
가족이라서 더 흔들릴 뿐 이번 경우도 일로 생각하면 간단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것처럼 반응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그건 제가 수정하기 전에 유언장이었어요. 모든 재산이 가족들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죠. 이미 모든 것을 바꾼 지금은 허상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시험하기 위해 그걸 준비했던 겁니다. 내용을 확인한 가족들의 눈깔이 번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돈에 미쳐 정신이 나간 짐승의 눈빛. 저는 그런 눈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숱하게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 내가 어쩌겠니? 그건 내 유언장이다. 하나뿐인 내 가족들과 반목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갈 의지도 없으니 난 그냥 이대로 치료받지 않고 죽으련다.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니 삶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정상적인 자식과 아내라면 이런 때 화를 내야 정상일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요. 그런데 제 가족의 반응은 아주 다르더군요. 모두가 제 앞에서 시선을 회피할 뿐 누구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딸도 집사람도요. 가족 전체가 저희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녹아내리더군요. 칼에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결말을 지어야 했죠. 제가 쓴 웃음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내 말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다. 오늘하고 내일은 나 혼자 있고 싶구나. 다들 나가줬으면 좋겠다. 당신도 포함해서. 셋 모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저없이 현관을 나서더군요. 마치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모두가 나가고 홀로 남겨진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멍하니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의 회한이 들었죠. 부엌에 있는 식칼로 제 가슴을 헤집어 놓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두 다리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제 곁에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이제는 그들 모두 제가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그렇게 잠에 빠졌습니다. 서울 병원으로의 이송은 다음 날 바로 진행되었어요. 부사장과 직원 몇이 직접 함께해 주었죠. 상황을 모르는 젊은 직원이 사모님과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옮겨간 병원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담당 의사도 마찬가지였죠. 진단을 마친 의사가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늦어졌으면 환부가 골맞을 수도 있었다는 말과 함께요. 지금 저는 수술을 앞둔 상태입니다. 가족들과는 그 이후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있어요. 수백 통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아들과 딸이 병원에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존재들과 마주 앉아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변호사 말로는 존속유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람 쪽에는 민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났다고 말입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떠시냐고 묻는다면 그리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씁쓸한 것에 가깝죠. 하루아침에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를 먼저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던 자들은 그들이니까요.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존귀한 몸과 영혼을 지키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러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을 몇 번이나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요. 김도용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 사연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김도용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